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경쟁자인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 배신의 정치다 이렇게 공격에 나선 가운데 총선 뒤에 한 전 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이 만난 자리에서 오간 대화를 놓고 지금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와이드에서는 여당 당권 주자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빨간불이 켜져 있는 길로 가면 분열과 탄핵과 배신의 길이 결국 종착점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길로는 절대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길을 가본 경험자의 길을 그것도 초보 운전자가 왜 그렇게 무시하고 가려 그럽니까? 대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요건 중에 하나가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보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를 표시하는 것이다.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국민하고도의 신뢰가 있어야 되기도 하고 또 당하고의 신뢰도 있어야 되고 또 대통령하고의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무신이면 불리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2024년에 배신이란 말 많이 안 쓰잖아요. 지금 이제 일종의 그 세 분들은 입을 맞춘 듯이 시기도 정확하게 맞춰서 그러고 계신데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러니까 나중에 이게 뭘로 이루어지고 뭐 탄핵까지 할 거다. 이런 식의 마케팅의 이 과정이거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요. 그런 일은 제가 막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잘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쯤 되면요. 아무리 봐도 1대 3의 경쟁인 걸로 보입니다. 자, 그 3에서는요. 배신이군요. 신뢰가 없어요. 이렇게 압박하고 있고요. 그 압박을 받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공포 마케팅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신뢰 얘기하는데 과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요. 이런 가운데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원희룡 전 장관의 공격과 압박이 수위가 가장 높은 걸로 보여요. 그리고 최근에는 총선 뒤에 그 만남, 그 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가지고 뭔가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5월 12일 그 만남,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양쪽 얘기가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그때는 둘 다 안 할 것을 전제로 서로 얘기가 됐었어요. 그거는 총선 패배 책임 때문에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놀라고 있죠. 왜 급해졌는지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굉장히 열심히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워서 밥 사겠다고 만난 거고 거기서 그런 얘기 할 상황 아니었고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그런 거 서로 상의할 사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가 5월 초인데 무슨 전당대회까지 얘기를 하겠어요. 한동훈 장관도 당시에는 총선 패배의 책임 때문에 나갈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또는 그것을 전제로 모든 이야기를 했고요. 선배님도 뭐 그걸 바보가 아닌데 그걸 나갈 이유가 있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 이해가 달라요. 전당대회 출마에 관해서 한쪽에서는 안 나간다고 당시 얘기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얘기할 상황 아닌데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화면으로 정리 좀 해보죠. 자, 5월 12일 회동. 도대체 이 전당대회 출마 관련해서 무슨 얘기가 지금 정말 오간 거야. 진실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원희룡 전 장관 얘기는 이거잖아요. 한동훈 총선 패배 책임으로 전대 출마 안 한다고 했다. 그리고 바보가 아닌데 나가겠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아니 당시가 전당대회 관련 상의할 사이 아니다. 그리고 5월 초인데 무슨 전당대회 얘기를 합니까? 입맛에 맞게 윤색해서 왜곡이다. 이렇게까지 얘기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요. 조혁신 변호사, 네네. 같은 날짜 같은 장소에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특히 전당대회 출마 관련 얘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결국에는 두 인물 가운데 누군가는 제가 좀 수은화시켜서 얘기하면 잘못된 기억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법률과. 쉽게 말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의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네요. 법조인들이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상황에서 법조인들 시각에서 봤을 때에는 예. 누구 말이 진짜냐, 누구 말이 거짓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진짜로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 입증 책임이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입증 서로, 책임이요? 서로 말이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지금? 주장하는 사람한테. 그러면은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보면은 이게 한동훈이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게 원희룡 후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원희룡 후보가 뭐 녹취를 했던 뭐 증인을 대든 어찌 됐든지 간에 한동훈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입증해야 되는 거죠. 먼저 그 얘기를 꺼내놨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금 부인하는 셈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그 입증 책임은 원 전 장관이다. 이겁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예컨대 제가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그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저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입증 책임은 원희룡 후보한테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빨리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예. 저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오늘 내가 나갈 생각을 했다가 아니. 그다음에 오늘은 안 나가겠다 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나갈 수도 있지. 그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오히려 나가지 않겠다라고 일주일 전까지 이야기했다가 출마 선언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원희룡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윤상현 후보가 그랬잖아요. 윤상현 후보가 원희룡 후보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저기 안 나갈 테니까 내가 그 윤상현 뭐 형님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윤상현 의원님 내가 도와드릴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오히려 윤상현 의원이 이야기하면서 황당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도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출마 선언하면서 왜 그런 꼬투리를 잡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어찌됐든지 간에 만약에 원희룡 한동훈 후보가 예.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객관적인 증거로 그 입증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기남 조선대 개공 교수 나와 계신데요. 원 전 장관이 처음에 만났을 때 당시에 5월 12일 만났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 안 한다고 얘기했다. 이 얘기를 꺼낸 거는 역시 압박과 공격 그 목적인가요? 그렇게 봐야겠죠. 지금 어쨌든 그 전당대회 구도 자체가 예. 한동훈 대 비한동훈 이런 구도로 지금 짜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가장 최전선에서 지금 원희룡 후보가 앞장서서 지금 공격의 고삐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공격의 소재를 하나 찾아낸 거죠. 5월 12일 회동. 안 나간다고 했는데 왜 나간다고 이걸 공격하는 거짓말 겁니까? 논쟁일 수도 있겠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그 당시 했던 발언의 어떤 수위 예. 이걸 가지고 당원들의 어떤 감정을 자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혁진 변호사가 열심히 잘 얘기했습니다만 입증 책임은 원희룡 후보에게 있어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급한 사람은 원희룡 후보로 보여집니다. 자, 5월 12일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서로 간에 얼마나 선거 때 한동훈 위원장이 가서 지원 유세도 하고 예. 거의 뭐 둘이 뭐랄까요 막역한 사이임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총선 당시. 예. 자, 그래서 그 감사의 차원이든 뭐 덕담이든 또 전당대회 앞으로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서로 얘기를 나누는 자리였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나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든 그것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게 된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그때는 생각이 없었는데 출마하게 됐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원희룡 위원장은 그 시점에서 했던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들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파탄난 사람, 보수 세력에게 책임을 맡길 수 없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지금 더 씌우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 당시 회동 때의 발언을 꺼내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자, 그러나 이 역시 그 발언을 꺼내는 순간 예. 이게 과연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보수 세력의 재건을 두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국민들에게 좀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예. 끊임없이 배신론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친소관계, 신뢰관계 이런 것으로 점철된다면 예. 결국은 공멸하는 전당대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실은 원희룡 후보 또한 이것을 전면전을 붙기에는 대단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 처음에 이 얘기를 먼저 꺼내놨죠. 언론 인터뷰 중에 꺼내놨고 그 이후에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거와 관련돼서 조금 더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다 지금 얘기는 안 하지만 만약에 더 얘기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불편할 걸요라고 뭔가 암시를 합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죠.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소상히 들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거나 공격하지 않으나 저도 그에 대해서는 저는 일부러 제가 먼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곡이라고요? 왜곡이라고 하면 왜곡이 아니라는 걸 보이는 선에서는 제가 차츰차츰 공개를 하겠습니다. 공개를 할수록 한 위원장 많이 불편해질 텐데요. 저렇게 얘기하니까 더 궁금해지나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굉장히 많이 불편할 거다. 공개하면 공개할수록 불편할 거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런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전당대회 불출마 전제로 대통령과 일을 자세히 들었다. 그럼 5월 10일 그 회동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원희룡 전 장관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곡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차츰 공개할 수도 있어요. 공개할수록 한동훈 전 위원장 많이 불편해지고 당원들도 충격을 받을 것이다. 전체 맥락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로 일단 추정은 돼요. 김철현 경일대特任 교수 나와 계신데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저렇게까지 원희룡 전 장관이 뭔가 살짝 암시를 하는 걸까요? 일단 먼저 좀 찝어드리고 싶은 게 원희룡 전 장관의 조금 정치 스타일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달라졌어요? 네, 저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전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 16대 총선 때 보면 원희룡, 나경원, 오세훈 이런 분들이 발탁돼서 예. 그때 보면 국민의힘 전신 우리 보수 정당의 어떤 혁신, 변화 이런 것들을 주도해왔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저렇게 폭로전 중심으로 하는 당시 정치 과거냐 스타일- 한나라당 시절을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만 해도 원희룡 전 장관이나 나경원 의원, 오세훈 시장 이런 분들이 그때 미래연대라는 어떤 젊은 층을 이끌면서 어떤 보수의 어떤 혁신, 변화 이런 것들을 주도해 왔었거든요. 지금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1라운드에서 폭로전은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10초 통화. 예. 그 잘해봐라라고 했다는 거. 두 번째 불출마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꾸 저렇게 좀 폭로전을 다단계로 해나간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특히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에서는 정치의 선배고 또 검사 선배고 또 설법대 또 선배잖아요. 예. 근데 선배가 후배 어떤 약점들을 덜 추워내서 저렇게 당원들이나 국민들 앞에 이렇게 고자질하듯이 이렇게 폭로전을 하는 게 과연 본인이 어떤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어떤 품격이라든가 어떤 전략상 맞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물론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1982년 전국 학력고사에서 1등을 했거든요. 예. 수석을 했기 때문에 기억력은 엄청나게 좋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이 소설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면 예. 굉장히 기억력에서 나오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불편한 이야기를 폭로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이 과연 한동훈 위원장을 끌어내리고 본인이 올라가는 그런 시소 역할을 하는 그런 전략이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되고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의 저런 폭로 전략 이런 걸로 해서 본인이 부상하려고 하는 저런 전략은 제가 볼 때는 당원들의 어떤 환영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지금 원희룡 전 장관 발언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꺼내놓으면 원희룡 전 위원장은 불편하고 당원들은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게 그동안 지난주부터 원희룡 전 장관이 배신 얘기를 꺼냈는데 그 맥락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거? 뉘앙스로 보면은 예. 한동훈 위원장하고 원희룡 후보가 그때 5월달에 밥을 먹었을 때 예.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어떤 불평, 험담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약간 쓴소리라든가 약간 그렇죠. 그런 소리를 예. 좀 약간 비판적인 내용을 말한 거 아니냐? 총선 패배도 결국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해서 패배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서로도 공감했겠죠. 예상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게 공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고요. 예.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을 뽑는 선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또 제가 볼 땐 대통령 비서실장 뽑는 그런 대화도 아니에요. 이거는 동호회 회장을 뽑을 듯한
그런 수준의 지금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동호회 회장이요? 예, 이거는 사실은 누가 이 말했다, 누가 저 말했다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 우리 정치 지도자가 이런 걸 가지고 공방을 하고 언론에서 다룬다는 게 참 저도 당혹스럽고요. 예.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후보가 불과 석 달 전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셨다가 예. 총선에서 대패하시고 지금 다시 국민의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오셨는데 예. 이렇게 참 뭔가 좀 저질 네거티브를 하면서 예. 뭔가 수준 낮은 공방을 한다는 자체가 예. 제가 좀 안타깝고요.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고 지금 국회 탄핵 총원이 80만 명을 넘었습니다. 좀 이렇게 정신 차리고 미래 비전에 대해서 좀 공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신 김주호 부대변인께서 그냥 이 경쟁 정당의 상황에 대한 답답함 좀 잘 좀 하세요 좀 약간 이런 분위기의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 원희룡 전 장관과 한동훈 전 위원장 굉장히 요즘에 약간 거칠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후보들도 그중에서도 나경원 의원 역시 요즘에 한동훈 전 위원장 겨냥한 얘기 좀 종종 해요. 일단 화면 좀 볼까요? 이 얘기를. 얼마 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이 이제 본인에 대한 어떤 공세에 이제 가담을 하니까 지난 전당대회에서 학폭 피해자였는데 지금은 학폭 가해자 쪽에 서신 듯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학폭 피해자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맥락이 되는데 그러자 나경원 의원 그때 피해자였기 때문에 학폭 추방 운동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또 받아쳤습니다. 관련 목소리 좀 들어볼까요? 지난 작년 3월에 그 당시에도 탄핵이 되니 누가 되면 탄핵이 되니 누가 배신의 정치니 이런 얘기 그대로 있었어요.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경원 대표님은 그때는 일종의 학폭의 피해자셨는데 지금 학폭의 가해자 쪽에 서 계신 것 같아요. 아주 안타깝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학폭 피해자였기 때문에 학교 폭력 추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계파 정치가 가져오는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 지금 잠재적 학폭 가해자들로부터 학폭 추방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신자 얘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학폭 얘기 그리고 잠재적 학폭 가해자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비유를 한 건데 이거 거칠어지잖아요. 지금요. 정혁진 변호사? 네네. 그러면 지금 한 전 위원장과 나 의원 사이에 오가는 그 대화를 들어보면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스스로를 학폭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지금? 뭐 피해자로까지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 전당대회에 있어서 나경원 후보와 비슷한 위치에 있다. 그런데 그걸 굳이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뭐 학폭 피해자다. 뭐 이런 그 뉘앙스로 뭔가 저는 포위돼서 수세에 몰리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작년에 나경원의 입장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거다. 그러면 그 심정을 누가 제일 잘 알 거냐? 나경원이 제일 잘 알 거 아니냐. 근데 왜 나를 다시 압박하고 포위하고 공격하느냐 이겁니까? 그런데 왜 배신이란 이야기를 하느냐. 동작에 이재명 대표도 많이 갔지만 한동훈 후보도 많이 갔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결과적으로 간발의 차이로 이겼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나경원 후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다른 후보들보다 유력한 후보들 중에 3명 중에서 나 혼자 그 원내 아니냐. 뭐 윤상현 그 의원도 후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유력한 사람 중에 나 혼자 원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경원 후보를 당선시킨 공로가 적어도 한동훈에게 몇십 퍼센트는 있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런데 이제 나경원 후보의 그 답은 저거를 동문서답으로 봐야 될지 우문현답으로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나는 그 당신을 갖다가 가해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는 이야기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그래서 학폭 추방 운동 중이다라는 약간 모호한 상황 설정을 좀 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 뭐 패널분들이 중간중간에 말씀하시면서 총선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 총선 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다른 후보들 지금 경쟁하고 있는 세 후보 지원 유세 다 다녔거든요. 당시 얘기하시는 분들 오늘 정치권에 꽤 있는데 당시 세 후보를 지원하는 모습 영상으로 좀 불러와서 묶어봤습니다. 보시죠.
나 이거 사줘요. 예. 돈이 없어 지금. 2만 원어치. 나 이것도 사줘요. 이거 좋아해요? 그럼. 나는 너무 사랑해. 하나 더. 자, 이걸로. 대한민국 정치에는 윤상현이 있습니다. 윤상현의 균형 감각과 윤상현의 의기로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심에 반응합니다. 저는 나경원 대표와 자주 통화합니다. 이거 어쩌지 하면서 가슴이 털털 내려앉습니다. 우리는 민심에 반응하는 정당이고. 자, 이런 모습이 총선 당시에 있었는데요. 이걸 지금 한 전 위원장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어제 본인의 SNS상에 저런 사진 3장을 올렸어요. 총선 당시에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 윤상현 후보와 함께하는 모습 사진, 저거를 3장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는 짧은 글만 올렸어요. 분명히 이 사진을 올린 의도가 있었고 그 의도 더 뒤에 있는 속내도 있을 겁니다. 이게 궁금해지는데 패널분들께 지금 이 속내가 과연 무엇일지 좀 써달라고 미리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 우선 그거 보기 전에 오늘 이와 관련돼서 이 사안과 관련돼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한 말이 있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놀란 게 뭐가 있냐면 이번 당내 선거 보니까 전투력들이 대단하세요. 근데 이분들 제가 야당과 싸울 때 어디 계셨던 거예요, 다들? 왜 안 보이죠? 자, 4분이 쓰셨는데요. 한 분씩 볼까요? 우선 정기환 교수님 2개 쓰셨네요. 뭐 보찜? 우리가 이제 그런 격언 있잖아요. 물에 빠진 놈 건져 넣으니까 내 보찜 내놓으라 한다. 이게 뭐니까 강한 서운함이거든요. 지금 총선 때 그렇게 도와줬는데 뭐 한 표가 아쉬울 땐 언제든지 나를 이렇게 찾더니 자, 이번 전당대회에서 경쟁자의 위치에 섰다고 해서 선거 때 그런 고마움, 은혜 다 잊어버리고 나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느냐. 지금 나보고 보찜 내놓으라는 겁니까? 보찜 내놓으라는 거냐. 대단히 서운하다. 물론 그 서운함 속에는 정치라는 게 이렇게 배신과 음모가 점철되는 그런 현실 정치판에 한동훈 위원장이 늦게 뛰어들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나경원 의원 정말 엎치락뒤치락을 끝까지 하면서 총선에서 겨우 당선됐습니다. 인천의 미추홀구 마찬가지입니다. 윤상현 의원 아주 그냥 거의 깻잎 한 장 차이로 당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깻잎,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필요할 때는 나를 찾더니 선의 경쟁은 고사하고 1대3 구도가 돼서 나를 소위 이른바 집단적으로 가해하려고 하는 모습, 대단히 서운한 모습을 피력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방금 봤던 그 사진 3장이 있는 화면 다시 한번 불러올까요? 정기환 교수님 그거 좀 다시 한번 봐주시는데 지금 사진이 3장이 밑에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짧게 썼어요. 근데 그 뒤에 뭔가 생략이 된 것 같단 말이에요.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문장으로 치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랄까요? 그런데 어찌 이렇게 되갚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건가요? 그런데 어찌 지금 나에게 약간 이런.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욱진 변호사께 가볼까요? 2가지인데 배신, 초보인데 물음표를 찍으셨네요. 2단어에다가. 일단 제가 봤을 때 다른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포인트는 딱 2개예요. 초보다, 그다음에 배신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먼저 초보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금 원희룡,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의 서울대 법대 10년 선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윤상현 후보도 과는 다르지만 윤상현 후보가 81학번 아닌가? 저는 그 생각 드는데 그럼 11년, 그러니까 되게 10년 이상 선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 경력으로 따지면은 훨씬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초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저 사진을 갖다 쭉 보니까 초보인 한동훈이 왜 저런 데 가가지고 선거 유세를 했습니까?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장은 당대표랑 동격이라면서요. 그런데 윤상현, 원희룡, 나경원 중에 당대표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초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당대표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만약에 한동훈이 그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 2번 하는 거고요. 나머지 3사람은 다 당대표 초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보라고 한 프레임이 웃기다라고 하는 걸 내가 당대표로서 비대위원장으로서 그 당신들 그 유세한 거 그 가준 거 아니냐.
그런 의미가 첫 번째 있다라고 생각이 그러면 되고. 초보 물음표는 뭐 초보라고요? 약간 그러면서 약간 웃는 겁니까? 그렇죠. 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배신이라면서요. 예. 근데 배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도와준 사람 뒤통수 치는 게 그게 배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기에서는요. 지금 배신이란 프레임은 윤석열 대통령 대 한동훈 그 후보의 예. 그 프레임인데 예. 저기서 우리가 그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통령은 안 보여요. 누구만 보입니까? 원희룡, 나경원, 그다음에 윤상현. 그런데 한동훈이 뭐 했습니까? 도와줬잖아요. 도와준 거죠. 도와준 게 언제입니까? 4월 10일까지 도와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2달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렇게 도움받은 사람이 배신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뒤통수 치는 거 아니냐? 저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될 여지가 많아 보인다. 전 그런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 말 뒤에 아니 뭐 배신이라고요? 초보라고요? 참나 약간 이런 겁니까? 지금 쓰신 거는 뜻이?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알겠습니다. 제가 좀 추임새를 잠깐 붙여봤는데 그런 뜻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이번에는 김주호 부대변인은 좀 길게 문장 비슷한 내용을 쓰셨는데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예. 한동훈 위원장이 오래 공무원 생활만 하다가 예. 선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당 대표를 하면서 지원 유세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당내 경선에서 어떻게 이렇게 막장 저질 네거티브를 할 수 있냐. 이것에 대해서 사실 너무 억울한 나머지 저런 게시물을 올린 것 같고요. 예. 뭔가 좀 선거 중에서도 당내 경선이 가장 치열하고 당내 경선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게 대통령 경선과 당대표 경선입니다.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동료들이 돌변을 해서 정말 공격을 그냥 때로 몰려서 하니까 굉장히 놀라운 것 같고 사실은 좀 노련한 정치인 같았으면 이것에 잘 반응을 안 할 텐데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 지지율 자체가 지금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볍게 넘기면 되는데 조금 분을 참지 못하고 하는 것을 봐서는 어떤 당내 경선의 어려움 이런 걸 좀 토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라고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희 이제 요게 국힘표 막장 정치야. 속으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약간 한탄을 하는 것 같다는 그렇죠. 겁니까? 예. 이게 국힘표 막장 정치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마지막으로 김철영 교수님 저를 보여주지 말고 카메라를 보여주세요. 내가 한수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는 겁니까? 한동훈 위원장 이번 그 당권에 도전하면서 두 가지 지점을 지금 비판받고 있거든요. 하나는 지난 총선에서 패배하지 않았느냐, 총선에 대한 패배 책임이 있지 않느냐. 둘째는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너 정치 경험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저 세 장의 사진을 보면 어쨌든 지난 총선에 3명의 후보들은 후보로 나섰지만 본인은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그때 당시만 해도 원톱 시스템으로 그리고 이 지난 총선을 선거지를 총괄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치적 경험이 부족하다고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당대표 나갈 자격이 부족하지 않다 하는 부분을 좀 설명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 이렇습니다. 본인이 어쨌든 큰 책임지지만 그 3분 중에 2분은 당선이 됐거든요. 그렇습니까? 근데 저 3분은 보면 나경원 후보 때도 그렇고 원희룡 전 장관도 그렇고 본인의 지역구를 사수하는데 급급했지 이후 선거구에 선거 지원조사 한번 못 갔거든요. 사실은 당시에 총선 때 그런 지적이 나왔어요. 사실은 나왔습니다. 안철수, 그다음에 뭐 이 나경원, 그다음에 윤상현 후보 저런 분들이 이어 옆지구당도 이어마당 의원들 가지 못했는데 한동훈 위원장만 전국 253개 선거구를 다 돌고 마지막 날은 탈진해서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아마 이 총선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지만 오롯이 나만 질 수 있느냐. 당신들도 중진으로서 거기에 대한 패배 책임이 없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본인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 또는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반박하는 그런 것들을 저 사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뒤에 생략된 문장은 그때 총선 당시에 뭐 하셨어요? 약간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리고 당원들이 판단해 주실 겁니다. 본인이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들을 당원들이 결국은 판단해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아니라 당원들이 판단해 주실 거다. 그럼 저 3장의 사진을 올린 건 다분히 분명한 명확한 의도가 있는 겁니까? 그럼? 내가 한수위라는 거죠. 내가 당대표의 자격이 충분하다 하는 그런 데를 보여주지 그때 당시에 제가 거의 비대위원장 당대표였는데요. 이런 암시도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저런 사진을 올릴까
글쎄요. 예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언론에서는 약간 저렇게까지 반응이 나오는구나라고 좀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를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시는 바로 그 한 분, 대구에 계신 그분, 홍준표 시장이죠. 최근에도 무슨 관련된 의견 계속 내놓고 있는데 우선 이거는 한 일주일가량 좀 안 됐네요. 지금 요 얘기가 나온 지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앞선 5월에 한 얘기도 있는데 당시에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 이런 얘기를 종종 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이는 이제 새로운 트렌드죠. 예.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을 상대로 하는 그런 정치는 안 하고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치를 했죠. 이준석 케이스하고는 좀 다르죠. 예. 총선에 진짜 비상대권을 줬는데 쫄딱 망했잖아. 그래 해놓고 또 하겠다. 그걸 찍어주는 사람이라면 그거 오히려 이상하지. 자, 두 얘기 들어봤는데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사뭇 달라 보이죠?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입장을 냈는데요. 최근에 어떤 질문을 받아요. 질문을 받고 어떤 의견이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전 위원장을 약간 비교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던졌는데 홍준표 시장의 반응이 이겁니다. 이준석은 자력으로 큰 사람입니다. 한동훈과는 질적으로 다르죠. 그제입니다. 그제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패널 네 분께 OX 한번 해보죠. OX. 이준석과 한동훈은 정말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하면 X입니다. 오, 전원 다 질적으로 다르다고 O인데요. 그러면은 일단 정기상 교수님은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이다. 어떻게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우선 그 가장 단적인 표현으로요. 예. 그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급조된 이식된 정치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당의 산전수를 겪으면서 또 청년 정치라고 하는 것을 몸소 읽어내면서 예. 당대표까지 반열까지 올라간 그런 어떤 자력으로 올라간 정치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 지금 개혁신당의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 승리를 또 이끈 경험도 있죠. 당대표로서. 자,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총선 참패를 이끈 또 경력은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확연한 차이가 나고요. 지금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좀 더 이제 그 전향적으로 한동훈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예. 과연 이것을 정치 복귀를 위한 하나의 그 수단 정도로만 얘기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렵더라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홀로서기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차별화를 통해서 예. 홀로서는 정치인으로 최상병 특검도 당당하게 요구하고 민심을 더 중시하는 예.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저는 점점 이준석 대표와 좀 그 싱크로율은 높아질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여진 모습은 싱크로율이 굉장히 낮다. 예. 그리고 다른 자력으로 큰 사람이고 어찌 보면 이식된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홍준표 시장의 판단에 동의하시는 거네요. 저는 동의합니다. 현재로서는. 네. 자, 그럼 한 분만 더 볼까요? 지금 정신 변호사께서 내려주시는데 5죠? 5 선택하신 거죠? 네네. 그러면은 질적으로 다르다. 어느 측면에서 달라 보입니까? 아니 살아온 궤적 자체가 다르잖아요. 조금 전에 정기남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식된 정치인 맞지만 예. 하지만 한동훈 후보 같은 사람은 차곡차곡 검사로서 공직자로서의 경력을 차곡차곡 밟아온 건 맞는 거고 예. 반면에 이준석 의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젊었을 때부터 대학 졸업하자마자 군대도 아니고 어쨌든 그 군복무 비슷한 거 대체복무 하자마자 예. 계속 정치만 한 사람이잖아요. 20대 중반서부터 정치권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 후보보다 이준석 의원이 한 10살 가까이 어릴 거예요. 젊을 거예요. 예. 하지만은 훨씬 더 노회한 지금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하는 행동도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여당하고 야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김주호 부대변인도 같은 의견이신데 제가 다른 질문을 들어볼까요?
지금 홍준표 시장이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이준석 의원과 한동훈 전 위원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쪽은 굉장히 높게 평가, 한쪽은 낮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다르거든요. 근데 홍준표 시장이 진짜 방점을 두는 거는 이준석 띄우기가 진심일 것 같습니까? 한동훈 비판이 진심일 것 같습니까? 아니 뭐 이거는 뭐 한동훈 비판에 방점을 둔 거고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초보 정치인, 예. 뭔가 좀 혜택을 받은 정치인, 그다음 자수성가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요걸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 다 뭐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일단 내려주시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OX가 좀 기다려주시고요.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 사실 전당대, 국민 전당대 당대표 이 경쟁과 관련해서 어대한 표현 뭐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아니냐 이런 표현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뒤집힐 것 같거든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네요. 들어보시죠. 여론조사 다 믿으세요? 지금 뭐 경남은 제가 갔다 왔어요. 예. 갔다 왔는데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론조사 뒤집힐 가능성이 한 90%는 된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뒤집힐 가능성이 90%라는 거예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서 패널 분들께 OX 또 한 번 나갑니다. 어대한, 이게 깨져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O. 그럴지는 않을 것 같다. X입니다. 아니, 이번에는 전원 다 X를 고르시네요. 오늘 무슨 대기실에서 사전에 미리 좀 뭐 하셨어요? 지금 얘기를? 제가 문제를 사실은 방송 시작됐을 때 드렸을 텐데, 똑같이 지금 말씀 들어주셨는데, 우선 김철우 교수님, X입니다. 그러니까 어대한이 깨져서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 지금 인요한 의원은 90%라고 그러는데 저거하고는 완전 다른 의견이십니까? 뭐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보면 원희룡 후보와 러닝메이트거든요. 그렇죠. 최고위원 출마한다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친윤 쪽이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 같은데요. 지금 보면 이 어대한,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세론이 큰 틀에서는 깨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 명의 어떤 우리 뭐 이 대표 후보들이 어떤 협공을 굉장히 펼치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벽을 깨지 못하는 이유가 일단은 메시지가 너무 약해요. 왜냐하면 지금 세 명의 후보들이 한동훈 디스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 대통령실하고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거 외에 새로운 어떤 보수 재건에 대한 메시지나 또는 뭐 보수를 어떻게 혁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메시지의 어떤 전략이 상당히 부재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어떤 후보를 따라잡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영남 민심을 제대로 못 읽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명의 후보들이 다 영남권 출신이 아니고 인요한 의원도 마찬가지로 영남 출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영남의 민심은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우리 정권의 임기가 지금 반환점을 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 잘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2027년에 차기 대선에서 사실 민주당의 어떤 대선 후보인 이재명 어떤 대표와 가서 싸울 사람이 누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금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이 보면 이번에 영남권에 있는 59명의 현역 의원 중에 아무도 단 한 명도 최고위원 선거를 나오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의 눈치도 봐야 되고 만약에 차기 당권 또는 차기 대권에 한동훈 후보가 된다면 그 눈치도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권력하고 미래 권력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 그렇다면 영남의 민심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중립적인 상태에서 그냥 계속적으로 고심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 어대한의 어떤 대세론을 깨는 것에는 상당히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당대가 1차 투표에서 끝날 걸로 보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어렵다고 보죠. 특히 낙연 원희룡 그 연대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서로가 서로 밀어주는 그런 캐릭터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연대나 이런 거 없이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이 어대한을 깨는 그 대세론을 깨는 역량은 좀 부족하다 이래 보입니다. 뭐 다른 분도 다 X라서 한 분만 더 보면 김주호 부대변인 아까부터 계속 응원 말씀 들어보시면 민주당 소속이신데 국민의힘 상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시면. 그래서 제가 똑같은 거 어떤 생각이 들어볼 텐데 일단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인요한 의원의 의견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건데요. X를 고르셨어요? 왜 그럽니까? 원래 이제 선거 초기에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는 후보가 있으면은 잘 뒤집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거 뒤집으려면 굉장히 큰 그런 충격, 판세가 뒤집힐 만한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네거티브도 정말 수준 낮은 네거티브 하고 지금 있는데 나오고 있는 무슨 예. 배신 무슨 뭐 안 나온다 왜 나올라 그러냐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까? 이런 걸로는 판이 흔들리기가 어렵고 이 정말 보수 유권자들이 좀 새로운 보수 리더십, 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이기는 리더십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유력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전당대 자체가 굉장히 왜곡된 선거전을 하고 있어요. 최고위원회 출마한 사람이면 예.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뛰어야지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뛴다는 것 자체가 예. 저는 굉장히 왜곡된 선거전이라고 보고요. 예. 아까 뭐 학폭 얘기했잖아요. 학폭을 저지르는 후보들이 있다면 그 학폭의 지휘자, 숨은 일진은 누구냐. 그 강력한 일진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를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무슨 일진 얘기까지 나와서 막 비유를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냐? 오늘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하나가 한 곳이 열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는 여러 정부 부처 뭐 관장하지만 특히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상임위원회거든요. 오늘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대거 국회에 출석해서 지금 이 시간도 있을 거예요. 우선 운영위의 쟁점 뭐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죠. 이런 얘기들이 아마 나왔고 또 나올 거로 되는데 일단 최혜병 사건 외화부역 이거 정치권 공방 치열했는데 요게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 관련된 내용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요거 역시 그리고 최근에 나왔죠.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관련된 내용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 사실 오늘 이 운영이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이 됐는데 우선 전혁진 변호사. 네네. 특히 오늘 운영위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는요. 사실은 이 야당이 파고들었던 게 대통령실로 보이는 내선 번호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한테 갔다. 이게 뭐 7월 달에 갔다. 이걸 가지고 야당에서 엄청 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대통령실에서는 그 비밀번호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자체가 이게 기밀이다. 이렇게 네네. 얘기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국방부에서도 근무를 갖다가 해봤는데 예. 한 4년 반 근무했었거든요. 그런데 기밀이라고 하는 건 알려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전화번호 같은 것들은 사실은 공개적으로 알려지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국회에 정보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알려져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은 비밀로 하고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들은 발설하면 안 된다.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텐데 예. 아무리 정쟁이 좋고 아무리 뭐 이런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그다음에 그거 아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이건 굉장히 그 적절하지 않은 그런 질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 내용과 관련된 오늘 국회 모습 좀 확인해 볼까요? 그 자리에 회의가 끝나고 나서 11시 54분에 800에 전화가 가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쭉 일사천리로 일처리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고 어쨌든 800에 0이 안보실장 번호라는데 맞습니까? 그 제 번호 아닙니다. 비서실장님 800에 0 번호이십니까? 처음 듣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다가 아니고 왜곡해서 알렸다는 입장인 거죠. 두 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야 누가 알겠습니까만 전직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나눈 말씀을 그렇게 공개하고 아니 개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그거는 뭐 김진표 의장이 잘 알겠죠. 정강 교수님, 뭐 국회에서 보면 늘 그렇듯이 이제 공방만 오가고 딱히 뭐 뾰족하게 이렇게 밝혀지거나 설명이 되는 거 없고 오늘도 또 그런 걸까요? 아직 뭐 진행 중인 걸로 보여요, 운영위원회가. 뭐 진행 중인 걸로 보입니다만 여전히 씁쓸한 것은 예. 그 윤석열 정부가 이번 총선 참패 이후에도 국정 운영의 어떤 기조랄까 이런 데서 전혀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당장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조작서를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김진표 전 의장의 최근에 약간 이슈가 좀 그렇죠. 회고록 논란만 하더라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도쯤 됐으면요. 참모를 통해서 얘기를 하든 어쨌든 직접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어떤 발언의 진위라든가 입장을 명쾌히 밝혀서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돌이켜보면요. 최상병 사건도 그렇고요. 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도 그렇고요. 초기에 뭔가 좀 적절히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시간만 질질 끌면서 스스로 위기를 키워온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운영에서 보여준 대통령 참모들의 태도 어찌 보면 모르쇠로 일관하고 또 어찌 보면 공세적으로 부인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자, 그런 것들이 대통령을 제대로 도와주는 것인지. 자, 이태원 참사 조작설만 하더라도요. 정말 대통령에게 저는 여쭤봤는지 참모들이 여쭤보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얘기한 적 없다라고 이렇게 덮는 것에 급급한다면 결국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단히 아쉽고 또 좀 뭐랄까 국정 운영에 있어서 좀 더 당당하고 국민들의 어떤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노력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대단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 최혜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이제 8002로 시작하는 번호가 어디로 전화가 당시 전 이종섭 전 장관한테 알려갔다. 뭐 이거가 공방이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용산 지역 그 번호 맞습니까? 라는 야당 쪽에 오늘 뭐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전화번호는 기밀사항이라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있었죠. 그리고 아까 제목이 있었죠. 무슨 아버지 나온 게 있는데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첫 시작에 초선 의원이 배울 수 있는 시작하는 그런. 아니 대통령실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의원들 지금 자리에 업무 보고 자료가 있어요? 사실은 이번 의사 일정에 관해서는 간사 간의 일체 협의가 그동안 없었던 거 아닙니까? 말씀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이게 지금 대표님 말씀은 협치입니까? 말씀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네? 그 의원 이야기 하는데 아직 못 배웠군요. 아니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쳐요. 예? 배현진 의원님 입 닫으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칩니다. 이거 김철 교수님께 뭐 길게 말고 뭐 맨날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민주당의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러다가 입 다물면 이거 어떡하죠? 정말 22대 국회 최악이고요. 정말 저기 이제 우리 그 세비를 받으시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 저것을 보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불편할 걸로 보이거든요. 오늘 어떤 분이 그 유명하신 작가분께서 국회의원들 보고 그냥 정부 부처 과장급 정도 월급만 받으세요. 지금 차관급 받죠, 차관. 근데 그거 안 됩니다. 과장급 정도 월급만 받으세요. 이렇게 하신 분도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주민 소환제라는 게 있는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제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정치개혁의 시발점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자정부터 시작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정치개혁의 첫 시발점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운영위원회 아직도 계속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밤 늦게까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슈가 워낙 뭐 많이 있는 상임이긴 합니다. 자, 다음 주에 넘어갑니다. 역시 제목 보시죠. 이재명 대표 전화번호를 바꿀 결심을 한 걸까? 전화번호를 바꾼다고요? 아니 정치인 전화번호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바꾼다면 무슨 사정이 생긴 겁니까 지금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써요. 이게 약간 좀 뭔가 한탄 또는 하소연성인데 강성 지지층의 고통을 호소한 이재명 대표 무슨 일일까? 이런 글입니다. 전화 문자 그만 좀. 시도 때도 없는 문자 전화는 응원 격려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겁니다. 엄청난 전화 문자를 받았나 보죠. 아마 지지층을 상대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십 년을 써온 전화번호를 바꿔야 할 모양입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김주호 부대변인. 네. 이재명 대표 상황을 아주 잘 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내용의 문자와 전화가 시도 때도 오길래 이런 반응인 겁니까? 저도 퇴사한 지가 이제 꽤 돼서 지금 상황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미루어 봤을 때 지지하는 분들도 문자 전화를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분들도 문자 전화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님이 전화는 아니더라도 문자는 꼼꼼히 읽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굉장히 잘해주는 정치인입니다. 근데 사실은 글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예. 소리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읽으면 더 마음에 많이 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약간의 엄청난 비판 내용을 단 문자 그리고 응원하는 문자도 있지만 이게 또 시도 때도 없이 막 새벽에도 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런 게 너무 많이 오고 사실은 이렇게 소통을 하고 그런 걸 하나하나 피드백 해준 지가 기간이 1, 2년이 아니고 벌써 2010년부터 했으니까 꽤 시간이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피로해진 상황에다가 사실은 뭐 지금 일주일에 재판의 3번의 검찰 수사에 계속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경무가 겹치다 보니까 조금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바꿔야 할 모양이다라고 얘기는 정말 바꿀 것 같습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이 좀 줄어들면은. 아, 양이 줄어들면. 예, 정치인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줄어들겠습니까? 지금 양이? 예? 문자나 전화의 양이 줄어들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과거에 SNS 관련해서 관여를 할 때는 어떤 좀 자제를 어떤 지지층이나 민원에 대해서 좀 자제를 요청하는 글들이 기획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좀 많이 밤 늦게 전화하거나 또 문자를 막 1시간 동안 40개, 50개 보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좀 뭐라 그럴까 강요에 비슷한 자기 의사를 강요하는 듯한 그러한 의사 표현은 좀 절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표현인데 이게 사실은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아마 비슷하게 문자나 전화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약간 반응이 틀렸어요. 뭐 신경 안 쓰면 되죠. 뭐 그게 뭐요. 대수롭지 않게. 약간 이런 반응이었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의견 표현의 방식이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상례를 벗어나는 경우는 옳지 않죠. 좀 과잉 대표되는 측면이 있고 또 과잉 반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의례 있는 일상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 안 쓰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제가 들어본 바로는 한 1000개쯤 차단하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김천호 교수님, 2021년이니까 도의사 시절하고 지금 당대표 시절 약간 반응이 다르네요.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저런 문자를 보낸 거를 사실 조금 의심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명 정치인들은 보통 2개의 폰을 씁니다. 하나는 완전하게 사생활이 보호되는 폰, 하나는 당원들이나 우리 일반인들이 보통 보내는 문자를 받는 약간 좀 공개가 많이 된 전화번호. 공개 폰은 보통 이제 수행 비서가 같이 들고 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그렇게 저렇게 문자에 시달릴 일은 없을 건데 저는 약간 보여주기 식이라고 보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실은 보면 지금 개딸들로 얘기가 되는 그 강성 당원들, 특히 권리 당원들이 참여 비율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에게 지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우리 그 권리 당원들이 나한테 격려 문자를 보내준다. 이런 것들을 조금 과시하고 보여줌으로써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이 보면 굉장히 난립해 있는 상태거든요. 모두가 다 이재명 대표에게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명심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얻으려면 이재명 대표가 리드하고 있는 끌어가고 있는 이 개딸들, 강성당원들의 표를 얻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본인이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약간은 명심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최고위원들에게 보여주기식이 아닐까. 저는 약간은 좀 그런 좀 냄새가 확 풍기거든요. 이건 약간 냄새라는 표현까지 다르게 해석했는데 아무튼 요런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이제 호소를 한 거잖아요. 이거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전화번호를 바꿔야 될 판입니다. 약간 이런 반응이 이거에 대한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상반된 반응이 좀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정기랑 교수님 좀 봐주세요. 제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약간은 좀 공감한다라는 반응은 진심으로 대표님 생각하면 밤낮 없이 연락할 수 없다. 그만하세요. 약간 이런 거. 지지자 여러분 연락 자제 부탁합니다. 부탁. 그러니까 응원과 격려도 이게 때가 있는 거다. 그리고 차라리 기사 댓글 달아 응원하세요. 이런 공감의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요. 당대표란 사람 그 정도 이슈 고통이라고 하면 약간 이런 반응. 늘 그래왔는데 왜 갑자기 그러나. 은근슬쩍 누구 깎아내린 것 같다.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왔네요. 정기환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두 가지 감정 다 이해됩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해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서운한 측면도 있지요. 자 이제 당대표 됐다고 이런 정도의 문자
뭐 전화를 정도를 고통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라는 도지사 때는 안 그랬잖아요. 약간 도지사뿐만 이겁니까? 아니라 오늘의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 또 제1야당의 당대표를 만들어준 가장 원동력이 뭡니까? 결국은 개딸로 명명되는 강성 지지층이거든요. 예. 그리고 팬덤 정치의 어찌 보면 가장 큰 리더이자 예. 또 팬덤 정치를 가장 정치에 활용을 잘한 정치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 예.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좀 서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어찌됐든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요. 좀 전에 김철현 교수가 뭐 보여주기식 행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보여주기식 행보보다는 예.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 팬덤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도 뭐 지금 일반 당원 500만에 권리당원 200만에 달하는 지금 민주당의 이 전당 구조에서요. 어떻게든 이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권리당원들의 역할들을 많이 확대했습니다. 예. 자,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당 정치,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들이 또 소중하다. 결국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만 정당을 이끌고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 계기점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건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관련된 얘기하면 뭐 재판 얘기 안 빠지는데 또 그 재판 얘기하면 대장동 재판이잖아요. 거기에 김만배 씨가 등장하는데 대장동 관련해서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인물이 최근에 숨진 채 발견이 됐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여당에서 굉장히 또 매섭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야당에서도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네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벌써 6번째입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죽음 앞에 이재명 대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과 관련된 단 한 사람, 그분만이 죽음의 랠리를 멈출 수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본인의 대장동 특혜를 엄호하기 위해서 소위 언론사에 본인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 특혜를 제공한 거 아닙니까? 그럼 김만배 씨를 조사해야지. 왜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그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혁준 변호사,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몇 번째 죽음이냐, 이거 특검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글쎄요, 뭐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지 않은 건 사실인데 사실 제가 아는 그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아는 후배이기도 한데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죽음이 타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치면 아주 특별한 어떤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밝혀지지 않는 이상 이런 일 가지고 특검 운운하는 것은 고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굉장히 부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재호 부대님, 민주당에서는 사실 공식적으로 특별한 입장은 없네요.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불편한 이슈라고 보는 걸까요? 이렇게 뭐 굳이 얘기하기가?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성일종 사무총장하고 윤상현 후보가 예. 이런 고인의 죽음을 가지고 정치 공세를 하는 그 자체가 저희는 정말 패륜적인 행태라고 보고요. 사실은 이분이 김만배 씨 지인이지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이걸 이재명 대표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니 저희 정말 기가 막히고요. 이분이 고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제하는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이 163명입니다. 사건 대비 비율로 따지면 경찰 조사 과정에 비해 13.5배고요. 예. 41건의 압도적인 높은 수치가 바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벌어졌습니다. 좀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폐륜은 삼가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최근에 좀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했죠. 또 어떤 분이 숨진 채 발견됐구나,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다뤄봤고요. 러닝 셔츠로 등장한 오세훈 시장. 러닝 셔츠요? 영상으로 등장했다 그러는데 일단 유튜브, 뭐 굉장히 좀 유명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한 거예요. 그 모습 좀 보겠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5시 50분인데 벌써 이렇게 일어나시는 거예요? 전 일어난 지 오래됐어요. 앉으세요. 총 따져서 한 50조. 50조?
보통 나라 예산을 한 500조 정도 요즘에 보면요. 네. 한 10분의 1 정도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서울시가 화면 좀 볼까요? 어떤 일상생활을 공개한 건데 특히 이런 모습, 이 모습이 특히 러닝셔츠 차림으로 그 관사에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그런 모습까지 공개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는데 서울시 관계자 설명이 이래요. 전부터 나와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정치인은 그 채널에 나온 게 처음이라 고민했다. 취임 2주년 후반기 시작이라서 시민들에게 서울시장의 하루를 보여주기 위한 출연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김초영 교수님. 네. 혹시 이거 대선을 향한 시동이라고 보면 억측입니까? 일단 굉장히 몸풀기 단계에 들어왔다고 봐야 되죠. 왜 하필 지금 몸을 봅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어쨌든 이번 차기 전당대회가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가 사실 이제 대선 전초전으로 약간 바뀌는 그런 양상이 보이겠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만약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대세론을 등에 업고 당대표가 된다면 차기 대선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그런 좀 위기의식이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2027년 어쩌면 마지막 대선 도전이 될지도 모르는 홍준표 시장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동훈 저격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선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2027년 이 차기 대선을 향한 나름대로 이제 몸풀기 단계 본격적으로 이제 나름대로 그걸 하려고 하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제 고상하게 해서 런닝 바람이지만 사실 저게 난닝구거든, 난닝구 바람인데. 예. 그래서 굉장히 그동안 한 점 허점이 없는 굉장히 고상하고 약간 풀어져 보이는 모습이죠, 사실은. 훈남 이미지였는데 약간 좀 소탈하고 털털한 그런 아저씨의 이미지도 같이 부각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최근에 한강 다리도 수용해서 건너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이제 좀 친숙하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요 러닝셔츠 차림까지 나온 오세훈 시장에 대한 요 영상이 공개되잖아. 반응들이 좀 있네요. 화면에 보겠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비판보다 시장의 일상 엿볼 수 있어서 좋았다. 지지 여부 떠나 극한 직업 맞는 듯 바쁘더군요. 이런 반응인데 다른 분들은요. 정치인 나올 줄이야. 이분이 마지막일. 정치인 출연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그리고 어디까지가 픽션이고 논픽션? 누가 누굴 이용한 걸까? 약간 다르게 보시는데 정기남 교수님 제가 짧게 드릴게요. 평가 좀 해주신다면. 글쎄 댓글들 재밌네요. 근데 어찌됐든 이 유튜브 채널, 그러니까 이른바 한 100만에 육박하는 휴먼 스토리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 정치인이 출연했다는 것 자체가 뉴스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취임 2주년 앞두고 오세훈 시장이 의미 있는 나름대로 준비된 어떤 연출을 잘 한 것 같다. 그래서 좀 대중들의 관심을 유발시키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선 꿈에 대한 어떤 것들 하나씩 만들어가는 또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요. 광화문 100m 태극기 같은 태극기 개양대 이런 좀 뜬금없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이미지를 하나씩 확장해가는 그런 어떤 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거 김주호 부대변인께 사실은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세훈 시장을 언급을 했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해서 약간 비판적 입장을 내면서 오세훈 시장 같은 미남이 셀카 찍으면 이해한다. 그냥 긍정적인 것 같아요. 지금 화면도 그런 입장을 했는데 혹시 홍준표 시장이 오세훈 시장과 약간 반한 연대 이런 걸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홍준표 시장님은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이 좀 만만한가 봅니다. 본인하고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끌어들여서 비교를 한 것 같고요.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이러한 모습 보이는 게 사실 새로운 모습 노출을 해야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대선을 목표로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시정에 관련 정책 옵션들이 많은데 뭔가 좀 이런 것은 이미지성 홍보거든요. 소비가 되는 뭔가 새로운 기획이기 때문에 뉴스는 됐지만 저런 새로운 소식이 유권자들한테 어떤 감흥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미지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효과가 있는 홍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Worst president. He just said about me because I said it. But look, he's the worst president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My son was not a loser, was not a sucker. You're the sucker. You're the loser. I just won 2 club championships. To do that, you have to be quite smart, and you have to be able to hit the ball a long way. He can't hit a ball 50 yards. You can see he is 6'5" and only 223 pounds.
I told you before, I'm happy to play golf if you carry your own bag. With the COVID, with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if we finally beat Medicare.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에서 저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발칵하는 겁니다. 다음 반응 좀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친구로 공개된 분이 언론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조, 이제 떠날 시간이다. 나라와 당 위에 물러나세요. 그리고요, 언론도 우호적이던 언론도 지금 달라졌습니다. 토론 보다가 울었다. 좋은 친구지만 물러나세요. 그리고요, 영국 언론도 이렇게 나오네요. 비상사태에 미국을 구하려면 바이든이 양보해야 된다. 사퇴하라는 겁니다. 후보 사퇴. 자, 이와 관련된 의견, 약간 상반된 의견들이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And or Biden needs to step down. He's not fit to be president. And again, I think that people are finally recognizing that off of the debate yesterday. That Trump, in this debate and overall, I think he's more reasonable and more cogent and more. 자, 정기환 교수님. 지금 미국 내에서는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교체된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갖고 안 된다. 다른 후보가 나서야 된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다른 후보가 있습니까? 마땅한 후보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금 민주당 후보가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예. 8월 달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가 확정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대의원 3,949명 중 바이든 후보가 확보하고 있는 대의원이 99%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마땅한 후보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우와 좀 다른 것은 당내에서 이게 지금 후보 교체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이른바 언론, NYT, 뉴욕타임스라고 하는 민주당의 우호적인 언론이 후보 사퇴를 지금 촉구하고 나서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민주당의 큰 손들, 실리콘밸리의 큰 손들이 트럼프 당선은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절박한 심정 속에서 후보 교체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어렵다. 자, 그러나 문제는 뭐냐? 결국 앞으로의 지지율과 여론이다. 지지율과 여론이 만약에 출렁거린다면 바이든 대통령 또한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들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가족회의를 했다 그러죠. 그리고요. 중도 사태 압박이 이어서 완주한다는 얘기로 결론을 냈대요. 그리고요. 지금 미국에서 나온 얘기는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철우 교수님, 이 자체가 논란 아닙니까? 부인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첫 TV 토론 끝나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 질 바이든 여사의 부추기 없이는 단사에서 내려오지는 못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보면은 아마 그 이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고령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보면 옛날에 보면 클린턴 대통령이 이길 때 선거 슬로건이 Stupid it's economy였거든요. 근데 이번 미 대선 결국은 Stupid it's 바이든, 바보야, 바이든이 결국 문제야라고 하는 것들로 결국 미 대선 결정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보면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트럼프가 안고 있는 34개 유죄 판결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만약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결국은 우리나라 2027년 그때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이런 부분들도 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자, 미국 대선 어떻게 보면 혼란 속으로 가는 것 같네요. 자, 여러 가지 주제 다뤄봤고요. 다음은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고심 끝에 저는 오랫동안 정치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고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을 개혁하고 당을 위기에서 구하고 우리 당을 이기는 당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108일은 저에게 너무 짧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표 등록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너무 고맙해서 알겠습니다. 건강히만 제가 좋은 나라만 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치열해지고 있는 국민의힘 당권 경쟁. 그
그 상황에서 요즘에 공안증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어요. 여기서 한은 바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말하는 건데요. 그 주인공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이거 바로 일어나서 또 인사를 하시네요. 요즘에 90도 인사 어떤 언론에서 많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역시 그런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인사 잘하면 좋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MBN 스튜디오는 처음 나오시는 거죠? 처음 왔습니다. 자, 우리 뉴스와이드 시청자분께 제가 한 30초 정도 시간 드릴까요? 인사 좀 하시죠. MBN 스튜디오에 처음 나왔는데요.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저의 정치를 이제 시작하는 건데요. 제가 앞으로 정치를 함에 있어서 예. 공공선을 제 개인의 커리어보다 훨씬 앞에 둘 것이라는 약속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자주 쓰시는 공공선 표현도 역시 인사말이 좀 쓰셨어요. 제가 오늘 한동훈 전 위원장 인터뷰를 한다니까 많은 분들이 약간 그 말씀을 하시면서 물어봐 달라고 하시던데 뭐냐면요. 한동훈 위원장은 너무 단단해서 바늘 하나 안 들어갔던 이미지가 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은데 그걸 질문을 하라 그래서 이런 이미지와 평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뭐 공적인 일만 계속 해보니까 공적인 일은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살아가는 그 일반 생활 같은 경우야 다 허점 많고 저는 굉장히 산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도 저보고 선생님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주의가 산만하다 이런 평가를 주로 내리셨던 걸 기억합니다. 지금 이 인터뷰 전에 오세훈 시장 얘기하면서 러닝 셔츠 막 이런 영상이 공개가 됐거든요. 집안에 계실 때는 약간 편안한 복장으로 계십니까? 당연한데요. 근데 러닝 셔츠를 그 국민들 보시라고 공개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알겠습니다. 좀 가벼운 질문 드렸고요. 조금 깊숙한 내용을 들어봐야겠는데 당초에 지금 뭐 한동훈 전 위원장도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총선 끝난 뒤에 한 1년 정도 시간을 당초에 좀 보내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당권 경쟁에 그 도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각이 바뀐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2달 정도 지났잖아요. 보통 저희는 민심의 심판을 받은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보통 심판을 하면은 그 심판의 마음을 걷어주셔야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 모드를 유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민심에 반응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하고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저는 지금이 그 반응을 보여드리지 못하면 우리 당에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 깊이 고민했고요. 제가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짧게 다시 복귀했다는 점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는 제가 충분히 감수하겠습니다. 혹시 뭐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출마를 이 당권 도전 이 출마를 말리시는 분들은 없었습니까? 저를 좋아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자리고 되고 나도 역시 상처 입을 것이니 어차피 기회는 당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니 그때 기회가 올 거다라는 식의 조언을 하셨는데요. 근데 어려울 때 기다리는 거는 좀 무책임한 일이고 어려워지기 전에 제가 조금이나마 그 어려움을 반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보겠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뭐 어쨌든 저희가 뭔가 목표를 향해 나가는데요. 그 결실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 결실을 따내는 그 장면에 꼭 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인 한동훈 왜 당대표가 돼야 될까?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좀 답을 하실까요? 어떤 정치인이든 자기여야만 한다라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저희가 굉장히 어려웠던 선거 동안에 선거를 가장 치열한 선거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뜨거운 시간에 가장 절실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를 정확하게 알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선거 과정에서 늘 생각했던 것 중에 이런 거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선거 전에 바로 뛰어들기 전에 몇 달이라도 당의 체제를 정비할 시간이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는 당의 문제를 현재의 당의 문제와 해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대표가 되신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를 딱 꼽으신다면 지금 어떤 구상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아까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만 민심은 분명히 우리 당에게 싫어하는 게 뭐다. 너네가 민심이 싫어하는 게 뭐고 민심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싫어하는 걸 하지 말고 좋아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걸 그리고 편하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입법 폭출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범죄로 이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정당은 이 아래서 그냥 이 과실이 떨어지기를 그러니까 상대가 잘못해서 어부질이 얻는 걸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난 총선에서 저는 크게 얻은 교훈이 뭐였냐면 저희가 초반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중반까지도요. 그런데 3월 초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나 이런 민주당이 비명행사 공천하면서 아주 공천에서 막장 공천했죠. 이 과정에서 저희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3월 한 4일 이후부터 이종섭 대사 문제, 황상무 수석 문제, 그리고 소위 말하는 대파 이슈, 그리고 의료 문제 이게 연속되면서 저희가 상당 부분 실점을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고 보니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하게 된 실책으로 인한 지지층 이탈이 저희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걸 분명히 실증적으로 봤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민심이 원하는 개혁을 하고 민심이 원하는 변화를 해서 그 이탈하는 어떤 그 합리적인 그 지지층들이 저희를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바로 민심에 따르는 겁니다. 그 숙제를 저희는 빨리 해야 하고 그 몇 달 내에 그 숙제를 최대한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성의를 다했고 그 정도면 됐다고 할 정도로 편하고 드러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설명을 하시는 중에 총선과 관련해서 어려웠던 막판 사항을 몇 가지 예를 들면 설명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총선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은 마지막에 탈진할 정도로 전국을 누비면서 했다고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시는데 사실은 본인은 그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약간의 막판에 그런 일이 발생해서 약간 억울하다, 속수무책이었다 이런 느낌을 좀 갖고 계십니까? 세상에 정말 억울한 사람 많고요. 그리고 공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얘기할 그런 감정은 아니에요. 저는 최선을 다한 건 맞습니다만 저희를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선의 패배는 저의 책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쟁자와 관련된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요즘에 공세와 압박이 뭐 대단합니다. 사실은요. 특히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 이른바 이제 배신 이런 단어까지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배신의 정치라고 말하는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최병 특검법이 탄핵으로 가려는 야당의 미끼인데 이 미끼를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 특검에 관해서 얘기를 제안을 함으로써 미끼를 사실상 물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에 대해서는. 저는 배신이니 탄핵이니 탈당이니 이런 얘기들은 정확하게 지난 작년 3월에 있었던 김기현 대표가 되던 그 시기에도 반복적으로 나왔던 이 뺄셈의 정치를 하는데 쓰였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안 좋은 언어죠. 그런 말 누가 국민들이 많이 쓰시나요? 그런데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고 협박 정치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이미 경험이 있으십니다. 저거 왜 저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은 일종의 뭐 레이코프가 쓴 책에 나오잖아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우리는 탄핵이라는 얘기를 우리 스스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지지자들도 탄핵이란 말 자체를 떠올리지 않으시려고 하는데 그럼 지금 당권을 잡겠다는 분들이 탄핵이란 말을 공공으로 얘기한다?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식의 상황에 시도가 있더라도 그건 제가 국민께 국민과 민심의 기준으로 막아낼 겁니다. 국민과 민심은 그런 식의 혼란을 바라시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경쟁자들은 사실은 탄핵, 배신 이런 일거리고요. 사실은 그 건, 특검법 건입니다. 그 제안을 하셨을 이후에 사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익명을 통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규정을 했는데 이른바 전륜 상태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이거는 당시에 약간 그 얘기 소식 들으셨을 텐데 어떤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먼저 저는 이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계파라든가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허탈한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친한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친한이라는 사람은 제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저를 추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제3자 특검법을 하자.
대법원장 특검을 하자는 안을 냈죠. 여기에 대한 찬반 의견은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나눠질 수 있습니다만 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친하냐 아니냐로 이렇게 정치를 구분하는 건 국민들 보기에는 아무런 가치 판단, 공공선에 대한 추구가 전혀 없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의 구분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예. 특검법에서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지금 상황은 저는 이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그 사안에 대해서 일단 우리 보수 정치인은 미안하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수는 안보와 보호는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젊은 해병이 젊은 군인이 의무 복무 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일단 저희는 책임을 느껴야 되고 예. 재발 방지를 먼저 얘기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그런 제도적 개선을 먼저 얘기해야 합니다. 예. 그런 전제하에서 저는 이 부분이 마음이 아파요. 이건 보수 이슈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떻게든 진실을 우리가 막으려 한다는 식의 오해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이 사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구심을 풀어드릴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실기한 면이 있어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께서 단순하게 특검법이 법리가 이렇다라는 것만으로는 이 상황을 이제 수긍하지, 이 상황을 그냥 넘겨주지 않은 예. 단계에 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내고 있는 이 특검법은 정말 무지막지한 내용이에요. 이건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러다간 예. 정말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난다는 게 뭐냐면 시스템을 무너뜨려요. 이거는 진짜 무소불위예요. 제가 이런 영역에서 일을 오래 했잖아요. 예. 저 이런 걸 못 봤어요. 그런데 이거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막는 과정에서 예. 우리가 그 젊은 해병의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식의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렇다면 더 사법체계 맞고 진실 규명에 적합한 특검법을 대안으로 제시해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인지 보여드리는 것이 그게 필요하다고 예. 보고요. 또 하나 제가 그건 물어보고 싶어요. 그 세 분들한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무지막지한 민주당의 특검법이 본회의 통과되겠죠? 예. 지금 구조로 그럼 저희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겠죠? 저는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럼 돌아왔을 때 저희 108석으로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안으로서 논리적 명분을 드리지 않은 상황에서 예. 과연 이거 막을 수 있습니까? 대안이 뭡니까? 그냥 싫다 말고 저는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예. 자, 제가 말씀드린 대안 때문에 효용이 이미 발생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108명 중에서 여러분이 이미 이 특검법에 대해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분이 계셨었죠. 계십니다. 자, 제가 이 대안을 낸 이후에 안철수 의원님이나 조경태 의원님, 김재섭 의원님은 이 대안이 더 낫다. 그러니까 이걸 거부하겠다는 취지를 사실상 밝히신 셈이에요.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거를 이 잘못된 법을 막기 위해서는 또 뭉쳐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정도의 대안 없이 그 돌파가 가능하겠는지 그럼 저는 대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분은 지금 현재 당장 당면한 한 달 내에 오게 예. 되는 이 거부권을 지켜야 되는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실 것인지 좀 묻고 싶어요. 그냥 안 된다. 너는 배신이다. 이러지 마시고요. 예. 오히려 저는 지키기 위해 변화하자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은 한 전 위원장의 그 취지와 의도를 오해하고 있다? 아니면 이해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익명으로 보시나요? 나온 얘기니까 익명입니다. 제가 특별히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당권 주자인 동시에 대권 주자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하시더군요. 만약에 한 전 위원장께서 당대표가 되시면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원 당규상 내년 9월이면 사퇴해야 된다. 1년 6개월 전이니까요. 어떻게 하실 건가? 이것도 궁금하다. 지금 당장 당면한 것은 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 기반을 만든 겁니다. 여기 집중해야 되고요. 예. 1년 뒤 상황 알겠습니까? 1년 뒤 상황 뒤에도 저에 대한 국민들의 이런 지지가 유지될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못하면 또 연기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저는 저에 대한 지지를 그렇게 공고하고 단호하고 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1년 뒤가 되면 그 예. 상황에서 그렇지만 우리 보수와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 진짜 제일 큰 열망이 뭐겠습니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 진영 전체를 볼 때 개개인의 커리어의 문제로 보지 말고 예. 거기서 그 열망을 받고 가장 이길 만한 사람들이 열망이 있다. 그러면 제가 아니라 누가 당대표가 돼 있더라도 예. 그분은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한 행동을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아까 이 인터뷰 시작 전에 영상을 먼저 전했는데 그 영상 중에 하나 섞여 들은 게 최근에 제가 보기엔 날짜를 29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에게 이런 말씀을 이제 가볍게 하신 거예요. 차량 탑승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 편 들은 거 쉽지 않다는 말씀 뭐 이렇게 하셨어요. 보니까 이거 무슨 취지로 하신 겁니까? 제 후원회 정치 후원회장으로서 그 연평해전의 영웅이신 한상국 상사, 고 한상국 상사님의 사모님께서 김한래 여사께서 제 후원회장을 맡아주셨어요. 그분을 제가 연평해전 행사에서 끝나고 그분이 저를 배웅하는 때 이게 찍혔던 얘기 같습니다. 사실 저는 기득권 정치 세력은 기득권 정치와 좀 다르죠.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늘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백래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대놓고 지지하기가 여러 가지 눈치 보이고 그런 분들이 그런 유무형의 압박들이 있죠. 저는 일단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다 힘을 모아서 지금 난국을 타개하고 승리의 기반을 만드는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격들이 계속 아까 많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문재인 정권 당시부터 계속 공격을 받고 있으니 그거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감흥은 없지만 지금 우리 당내의 상황이잖아요. 그럼 당내 상황에서는 좀 화합하고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큰 이유가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하고 하면서 거야의 폭주와 나름 최선을 다해 맞섰고 이기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그런 점들이 많이 평가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자들에게.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아쉬웠던 점은 도대체 왜 우리 당 국민의힘 분들은 조금 더 전투력 있게 이럴 때 좀 몸살이지 않고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내 선거를 해보니까 정말 전투력이 좋으세요. 나름대로의 합종연행도 있고 그리고 마타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힘도 동원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가지고 지지자들이 가지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그 힘을 명분 있게 거야의 폭주와 맞서는데 사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최근에 한동훈 전 위원장과 경쟁 속에서 가장 압박과 공세를 강하게 펼친 게 원희룡 전 장관이거든요. 특검법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총선 뒤에 5월 달에 만당까지 해서 계속 공세적인데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앞에 계신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싶으십니까? 앞에 계시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편하게 말씀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으세요? 좀 다급하셔서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주면 토론회 때 좀 만나실 것 같은데 그때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좀 하실까요? 그러면 글쎄요, 그럼 그때 생각해 보죠. 알겠습니다. 아까도 방송 중에 달았는데 최근에 총선 당시에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 지원하는 유세 사진을 좀 공개를 하셨어요 SNS에. 그거는 약간 섭섭함이실까요? 어떤 생각이실까요? 나이 50 넘은 남자가 뭐 이렇게 섭섭한 게 있겠어요. 그런 섭섭함이라는 거는 공적 영역에서 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세 분 역시 이번 선거에서 두 분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한 분은 인천의 선대위원장으로서 지휘부를 이뤘던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세 분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세 분의 강력한 요청을 받고 여러 차례 이 지원 유세를 열심히 드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선거 끝나고 세 분 모두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진심으로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게 다 진심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저희가 이 난국을 해치고 위기를 극복하고 당의 승리의 기반을 마련하자라는 생각에서 올린 겁니다. 당대표가 되셨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당장 만나된 게 거대 야당이 민주당입니다. 워낙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몰아치면서 뭔가 국회를 운영하고 열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대단히 폭주하고 있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과거의 전례와 비교해서도 어떤 다수당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지금 대한민국의 민심이 이 폭주를 앞에 두고 강력하게 제지하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저희에 대한 심판을 아직 계속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108석의 소수당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길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변화하자는 겁니다.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지금 상태를 그대로 뭐 달라지는 게 없이 버텨보자는 것만으로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습니다. 뭐 더 잘 아시지만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현명하십니다. 과한 것을 제지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국민을 믿으면서 가고 국민을 대리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아직 민심이 지난 총선에서 우리에게 준 숙제를 저희가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당대표가 돼서 그 숙제를 신속하게 해내면 저는 우리 국민들과 민심이 지금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 과정에서 국민들 적극적으로 대변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제가 보니까 한 30여 초도 채 안 남는데 짧게.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호 경북시장 만남이 불발됐습니다. 이거 솔직히 좀 섭섭한 생각 안 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당 내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당내 선거에서 지자체장을 꼭 뵈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의견을 표출할 방법이고 그 표출한 방법이 어떻게 보일지 국민들이 보시기에 시민들이 보일지 그건 시민들이 평가하실 몫입니다. 제가 특별히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뭐 또 한번 청해보죠. 뭐.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청한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